네, 저희가 지금 패널리스트가 좀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최대한 해서 좋은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나중에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을 거고요. 오늘 발표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아주 3분 정도 내지는 길어야 5분 정도로만 짧게 좀 말씀을 잠깐 듣고 그 다음에 공통 질문을 가지고 잠깐 논의를 하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먼저 옆에 계신 우리 KT 윤기원에서 오신 백 소장님께서 좀 안녕하십니까, 빅규태입니다. 인공지능 4차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부터 있었던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산업을 탈바꿈할 수 있는 4차 혁명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부터 산업계, 그다음에 학계 모두 힘을 합치면 미국에서 보시면은 아마존, 구글, 애플, IBM이 이제 십수년부터 이제 준비해왔던 이런 산업의 시작인데 한국에서도 이런 산업을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면은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에 4차 혁명의 시작은 우리한테 미래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직업이 없어지고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직업의 변화는 있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직업이라든지 직업이 어떤 형태로 변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법률이라든지 금융, 그 다음에 아까 발표하신 헬스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고, 산업들이 발전이 되면서 저희들한테는 더 풍요롭고 풍족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신경철 대표님께서. 뭐에 대해서 저는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봇 산업 하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일본이 산업용 로봇을 그동안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 장악해 왔고, 또 일본은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의 지능화 쪽으로 상당히 앞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시모와 같은 휴머노이드, 그리고 페퍼와 같은 소셜 로봇 분야,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로봇의 지능화 분야의 산업화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이제 로봇 기술을 활용한 무인차, 그러니까는 셀프 드라이빙 카죠. 이쪽 분야에 대한 자동차 업계에서의 치열한 선두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도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이제 지능화 쪽을 특정 산업, 특히 노인 노인 지원 사업에 노인 지원 서비스를 지능화와 로봇으로 해결을 하겠다 하는 쪽에 굉장히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걸고 그쪽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을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알파고라든지 왓슨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를 선보였고요. 또 이를 통해서 메디컬 서비스,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차에 대한 경쟁에서 미국이 제일 앞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항공우주 군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제 실리콘밸리와 IT 기업으로 알려져 있던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전부 다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또 구글 같은 회사들은 아직은 산업화가 약하지만은 로봇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하면서 최근 한 2, 3년간에 10여 개의 로봇 기업을 M&A를 통해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인더스트리 4.0 시대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각 그 선진국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서비스 차원에서 좀 타겟이 좀 아직 약하지 않는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우리도 특정 서비스 분야를 좀 국가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쪽 분야에 대한 AI 또 로봇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그 기술 개발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변호사님께서. 지금 단상에 오르자마자 저는 계약서를 한 장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동의는 정보 계약에서의 승낙을 의미합니다. 미래부가 저에게 청약을 했고요. 제가 사인을 함으로써 저의 개인 정보는 제가 정보 주체이지만 관리를 미래부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 계약에 기해서 이동된 관리 주체와 정보 주체가 달라졌을 때에 발생되는 그 계약법상의 문제는 여전히 제가 주체가 돼서 관할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서의 동의는 단순히 시혜적인 것이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중요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 지능에서 상징하는 바와 같이 우리 그 개인이 발현하고 그 존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근원이 존중되어야 하면 할수록 이런 정보계약의 주체는 계속 존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쩌면 우리의 관련되는 산업 규제는 마치 그 구약 성경 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그 39권의 막대한 그 계율과 율법과 사두개와 바리새가 그렇게 작은 제사와 하나하나 행동까지도 모두 규율하게 만든 그런 구약 시대에 말이죠. 39권의 모세 오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이 굉장히 옥죄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집약되는 간단한 메시지가 이제 새로운 그 성경으로 바뀌는 이제 극적인 전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구약 성경 시대의 규제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수범자들의 준법을 그 동의하에 이끌어낼 수 있는 신약 규제의 시대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여러 산업의 흐름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도도히 흐르는 그 산업계의 변화 속에서 결국은 개인적인 성취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명제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이와 같은 이제 신약적인 규제는 더욱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본격적인 논의에서도 지금 포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규제의 변화 방향이 논의가 될 텐데, 그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러한 그 철학의 변화 또 원칙의 변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선 서두에 잠깐이나마 여기 패널리스트로 참가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패널의 그 핵심 저희가 했으면 하는 거는 특히 기술하고 다른 패널 세션이 또 있기 때문에요. 기술하고 산업에 특히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일어날 기술 산업의 발전 전망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도전 과제가 뭘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냥 질문을 우선 하나를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좀 추상적이고 먼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한데 워낙 다양하신 패널 분들이시기 때문에 각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발전을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오래 연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더 저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걸까? 아니면은 이런 거를 오히려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난 한 6개월 사이에 알파고 이후로. 그런 거를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자가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인공지능이 정말로 우리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4차 산업혁명을 진짜 얘기해야 되는지 제가 사실은 비록 최근에서야 더 생각을 해보면서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변화냐면은 특히 IoT 이런 그냥 말로만 하는 IoT나 빅데이터가 아니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90년대에 웹이 나오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는 큰 기업들이 막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이 사실은 일찍 창업했고요. 94년이더라고요. 구글보다 먼저입니다. 97년, 8년에 공식적으로는 98년에 구글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2004년에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짧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또 생겼고 이베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일찍부터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웹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엄청난 회사들이 막 생겼는데 IoT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서 새로운 그런 웹에 준하는 변화를 리드할 것 같습니다. 뭐가 가장 다르냐면 웹에서는 가상세계였어요. 지금까지 컴퓨터가 다룬 거는 다 텍스트 기반의 이런 데이터였고 인터넷에 쌓여있는. 근데 지금 IoT가 오는 거는 뭐 꼭 IoT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물리적인 세계 제조업입니다. 옛날 비즈니스는 인터넷이고 가상세계고 디지털이고 이런 세계라면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데이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인터넷하고 연결됩니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미 와치 이런 것들이 이미 데이터를 이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어요. 예전에는 PC에 방에 가가지고 사무실에서 제가 키보드를 통해서 집어넣었어야 데이터가 쌓였는데 지금은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로깅되고 컴퓨터로 들어가고 있고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고 이게 조만간 이제 분석되고 그다음 인공지능이 주로 하는 이런 아주 로우 레벨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전에 인터넷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추천 서비스하고 인터넷에서 엄청난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런 서비스가 이제 탄생할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특정 회사를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나의 대표를 든다면은 구글 같은 회사가 보시면은 그 전에 그랬죠. 컴퓨터 역사로 보면 IBM이 사실은 100년 이상 간 회사입니다. 100년 정도, 아직은 100년이 안 됐군요. 근데 그 공룡 같은 회사를 70년대 말 80년대 PC라는 게 등장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조그만 회사가 IBM을 능가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조그만 회사가 구글 같은 그 큰 마이크로소프트를 결국은 능가합니다. 그거를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20년 전에 있던 구글 같은 회사들이 어디서 이머징 하고 있을 거고요. 그게 뭐 구글 같은 회사는 똑같지는 않겠죠. 당연히 다른 회사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나라가 어쩌면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다른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사이즈나 그러니까 너무 커도 움직이기 어렵고 너무 작으면 매스가 안 돼서 어려운데 저희 나라가 어쩌면 적절한 그 진화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한번 도약을 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쩌면은 그 다음에 구글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등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널리스트 분들께 미리 드린 질문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게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를 패널리스트들께서 간략하게 아마 말씀을 제가 좀 부탁드렸습니다. 어떤 순서로 할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의 최진성이고요. 그 좋은 아주 소위 말하는 뭐 밀리언 달러 퀘스천, 빌리언 달러 퀘스천에 해당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결국 그런 유니콘 같은 기업들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한 세 가지 도메인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디스럽션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새로운 위너와 새로운 루저가, 새로운 루저라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기존의 레가시 인컴번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컴피티션 랜드스케이프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디스럽션 패러다임 시프트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도메인이 어떤 분야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일단 이미디어트하게 와닿는 거는 주로 생산성하고 관련된 분야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더스트리, 스마트 팩토리, 그게 뭐 로봇이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또 뭐 아니면 IoT가 됐든 또 인공지능이 됐든, 거기서 인공지능은 이제 주로 어떤 그 내추럴 랭귀지 이런 거보다는 약간 그 머신 러닝 쪽에 굉장히 근사한 그런 쪽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에셋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기회가 있다, 기술과 시장의 기회가 있다, 디스럽션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약간 미래 도시,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혹은 메가 커뮤니티, 뭐 이런 쪽 관련된 거, 과연 우리가 뭐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공공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공유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 쓰는 방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 방식에 큰 그 패러다임 시프트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많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생기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지자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저는 그걸 버추얼 SOC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뭐 도로, 항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학교, 뭐 이런 인프라적인, 사회적 인프라적인 그 설비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뭐 네트워크나 뭐 그 다음에 전력, 전화, 수도, 상하 수도 뭐 이런 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디지털 버전, 사이버 버전의 SOC가 필요하다. 그래서 버추얼 SOC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어떤 공공 차원의 어떤 그 리더십이 좀 필요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좀 더 본격화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많이 진행은 되고 있어요, 사실. 그걸 좀 더 크게, 여기에는 이제 뭐 헬스케어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Virtual SOC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이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하는 것이 그 기존의 SOC, 사회 간접 자본이었다면, 이거는 사이버적인 측면에서의 Virtual SOC를 구축해야만 거기에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공장에서도 CPS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디지털 트위닝을 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고 트위닝을 하는데 다만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 같겠죠. 마지막으로 그 도메인이 라이프스타일 쪽인 것 같아요. 각 개개인의 생활, 평생 이제 뭐 100세 시대가 되는데, 그 100세 시대 동안에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편의롭게 생활을 하고, 또 자기의 그 개인이 추구하는 각각의 주체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많은 시장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핀테크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되겠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R, VR 같은 것도 그런 미디어의 컨섬션하는 방법이라든지 익스피리언스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미디어를 익스피리언스 하든 뭘 익스피리언스 하든,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 파라다임 시프트를 맞이하고 있는 변곡점에 와 있다. 거기에 많은 기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그런 한국의 구글 같은 업체가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환경적 요인들로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뭐니 해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탤런트적인 측면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휴먼 캐피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근데 그 휴먼 캐피탈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잘 글로벌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 예를 들자면 CEO는 뭐 영어를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뭐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이제 세일즈 피치 같은 걸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PO가 있어야 됩니다. Chief Product Officer가 있어가지고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덕션 능력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퀄리티 코스트, 그 다음에 딜리버리를 잘 해낼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CTO가 있어서 그 사람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리더십과 차별적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콤비네이션 탤런트십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가 좀 잘 설계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인프라적인 측면, 비즈니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스케일로 스케일러블한 인프라를 처음부터 갖고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역량들을 잘 갖춰 놓는다면 그런 차세대 한국에서의 구글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백 소장님. 네, 최진성 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거 외에 이제 뭘 봤으면 좋겠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구글이나 아마존 보면 다 미국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른 나라 회사를 이렇게 좀 접촉을 해보면 독일이나 이스라엘 회사도 좋은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많은데 그렇게 글로벌하게 되는 회사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시장이 커야 됩니다. 매스가 굉장히 커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요즘 중국이 시도하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걔네들의 그 의미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텐센스나 알리바바나 뭐 그 바이두 이런 회사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거에 끼어들어서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거를 보면 한국에서 그런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나오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몇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이 확실히 매스에 갈 수 있는 비임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회사들이 그 들어올 수 없는 분명히 기술 장벽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선점을 해서 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한국에다가 그 벤처 회사를 차리는 것보다도 CTO는 여기 있다 손치더라도 뭐 CEO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거기서 회사를 차려서 같이 매니지를 해야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기술 쪽을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조금 뭐 넘는 기술이 아니라 진짜 앞서서 시장을 도미네이트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브레인 넷이라든지 사람의 그 생각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리즈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인터페이스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그런 기술로 그 큰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가 탄생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의료 분야 윤 교수님. 네, 서울대병원 윤영진입니다. 그 의료기관에서 뭐 이거를 구글 같은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그 4차 산업혁명이 아까 이제 뭐 일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뭐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뭐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뭐 IoT, 뭐 빅데이터, AI, 뭐 로봇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병원 밖에서 현재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 행위들이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IoT가 많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지금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는 것들을 집에서 진단해서 그 데이터가 의료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그런 찬스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과 같이 연관지어서 보면 헬스케어 자체가 지금은 이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헬스케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뭐 많이들 짐작하시겠지만 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적용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질병을 치료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생활 습관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흡연하는 사람들은 흡연을 하지 않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가,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물론 지금 의료 관광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해외 환자가 우리나라에 오지만, 앞으로 이런 그 IoT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대상 환자가 아니면 대상 서비스를 받을 그런 대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해외로까지 쉽게 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아주 거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의 면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보건의료 쪽에서 많이 필요한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아까 발표하는 자료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강조를 드린 바와 같이 의료 분야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영역이거든요. 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데니까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면 어떤 에비던스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에비던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터벤션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러려면 아주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는 누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진입작용이 높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그러한 뭐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신 대표님 잠깐만.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언어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구글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알리바바 같은 회사도 거기는 이제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 비즈니스를 석권하기 전에는 알리바바를 능가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독일과 같은 그런 몇천 개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글이 어떻게 해서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돌이켜 보면은, 구글은 원래 그 굉장히 그 뛰어난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유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로 그 구글의 수익은 그 광고 수입이죠. 구글의 수입의 한 80~90%는 광고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글이 수많은 M&A를 통해서 기술을 많은 핵심 기술들을 획득을 했지만은 그 M&A를 통해서 얻어진 핵심 기술로서 얻어지는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이 광고 수입이고요. 하지만은 그 기업의 평가라는 것은 매출과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글이 미래 성장성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주가는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제도적인 그 서포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구글은 구글 창업자의 주식은 6.5%밖에 안 되지만은 의결권은 65%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M&A를 하는데 전혀 기업 경영권에 대한 그 제약을 받지 않고 M&A를 마음껏 합니다. 그리고 M&A를 하면 할수록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창업자들의 주식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죠. 그러므로 인해서 구글은 좋은 기술이 있으면 얼른 M&A를 하고, 또 그 중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팔아치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구글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우리나라는 전부 다 못 쓰고 있는 제도들인데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구글 같은 그 기업들을 탄생시키려고 한다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주식 제도, 거래 제도에서부터 또 서비스 제도,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안전성이 점검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허용하는 그런 국가 정책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앞서서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적인 개혁이 있어야지 우리가 앞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와 그리고 우리의 그 기술에 대한 혁신성, 그래서 많은 벤처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업화에 성공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 그 기업 공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많은 벤처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은 누군가 혁신적인 대기업이 그 기업을 M&A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인수해가는, 그러면은 많은 그 젊은이들이 벤처 기업을 사업에 뛰어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기술 개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이 변호사님 잠깐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먼저 KT의 백규태 소장님, 그 기본통신사업자 허가를 받고 계신가요? 꼭 청문회 같네요. 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도 하셨겠네요. 네. 그 위치 LBS 관련된 서비스도 뭐 관련된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매 서비스 할 때마다 이렇게 다 받아야 됩니다. 진입 규제가 너무 강하고요. 구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하느라고.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는데 반을 훨씬 넘게 해도 시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진입 규제를 좀 그 SKT 추진선 원장님께 여쭤도 SKT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도 규모가 큰 회사는 뭐 매 서비스 할 때마다 해도 되는데, 그래서 시작을 아주 소박하고 또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구글 처음 시작할 때 그 몇 명이 모여서 야 우리 뭐 한번 해볼까? 그런 그 창고, 실험실, 뭐 교실, 뭐 교수회의, 연구실 이런 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변환할 수 있는 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줘야 구글이 나오고요. 그 우리의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자 등록합니다. 사업자 등록하거든요. 거기 뭐 여러 가지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인력을 갖추어서 뭐 이런 걸 하겠다, 업종을 정해서 그 사업자 등록으로 진입 규제를 맞춰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면 일단 국세청에서 기본적인 그 사업의 주체들의 정보를 갖게 되고요. 그게 일정 규모가 됐을 때 그 내부에서 뭐 산업통상자원부가 됐건 미래창조과학부가 됐건 뭐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됐건 그 내부에서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절한 사업에서 그 발생되는 매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보를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행정소송 할 때 뭐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미래부에서 내린 어떤 뭐 시정 조치가 잘못됐다든지 뭐 국토건설부에서 이 도시에 대한 뭐 조우닝을 잘못했다든지 할 때 소송 제기하면 전부 다 피고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방어할 때는 대한민국으로 방어하다가 뭐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그 서비스마다 미래부하고 문화부하고 그거는 전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갑질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 계약이 바로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라고 봐서 우리가 그것을 소셜 컨트랙트, 소셜 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소셜 딜을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뉴 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글과 같은 회사가 나오는데 그 창의력이 여러 분야로 소진되는, 특히 이런 행정적인 부분, 뭐 관계되는 이 관리적인 부분, 또 그 행정부와의 관련을 맺는 데에 사용되는 거래 비용들을 사실은 연구와 개발과 확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구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의 개념을 지금과 같은 수직적, 종적 또 간섭적인 관계에서 평등한 그야말로 계약이라는 말에 부합하는 그런 그 규제로 바꿔야 하고 그 출발점은 진입 규제, 온갖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이와 같은 말을 없애야 로스쿨에서 행정법 강의하기도 쉽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 가르치겠어요. 네,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부의 김국정님께서. 네, 저도 우리나라에서 구글과 같은 기업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현재 여건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구글과 같은 기업이 나오려면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이 적어도 실리콘밸리와 같은 환경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지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고 크게 한 3가지를 말하면은 저는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렇게 획일적이고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갖고는 우리가 창의적인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빨리 교육제도가 진짜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좀 더 글로벌한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고 시장도 크지 않습니다. 결국은 구글 같은 기업이 되려면 글로벌 서비스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글로벌한 시각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구글과 같은 큰 회사들이 뭐 제국이거나 아니면 제국을 경험했던 나라들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글로벌한 시각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성찰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그런 기술들을 갖게 됐는가. 뭐 다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책을 읽어보고 이러면은 결국은 인간이 뭘 원하는지를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거기서 해답을 얻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다. 얘기 3가지 정도 보고요. 미래부에서 그 구글 같은 회사가 안 나오는 이유를 자꾸 딴 데로 돌린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쪽 얘기를 좀 하면은 저희로서는 적어도 과학기술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애들 꿈이 과학자였어요. 제일 많았습니다. 과학자. 저도 과학자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과학계통에 계십니다. 계시는데 조금 더 그 관심을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열망이 젊은 세대에서 좀 더 불타오를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토양이 좀 더 튼튼해지고 그 실리콘밸리를 닮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는 저희 미래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부에서 원국장님께서 다음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뭐 어쨌든 결국은 이런 논의가 하는 것이 이제 한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한국 산업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발표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앞으로의 우리 10년 후 20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의 예측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업을 담당하면서 20년 전에 자동차 산업을 맡았었는데 그때 세계적인 모든 자동차 전문가들하고 뭐 하여튼 학계 그다음에 증권가 뭐 이런 데서 금융기관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에 5년 안에 세계 자동차 회사는 5개밖에 안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설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산업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오히려 정반대로 됐고, 그런 것들이 그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그 많은 위기와 또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는 걸 우리가 막 그 구조적으로 지금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맞을지는 저는 자신은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게 무슨 구글이든 뭐든 간에 한국에서의 그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뭐 바이오 헬스 포함해서 제조업과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래야만 그 각 분야의 구글 같은 기업이 나타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제조업 기반이 없어가지고 이제 ICT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기술은 좋은데 제조업이 없어서 지금 제조업을 다시 부흥하는 전략을 갖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은 괜찮은데 이제 그런 ICT 기반 기술이 없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일본도 일본이 갖고 있는 장점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로봇이나 그런 인공지능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활용하는가가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데이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정보기술 발전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지능정보사회, 지능기술이 왜 더 임팩트를 줄까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그 정보기술 발전한 게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그거를 다시 가공하면 지식이 생기고, 사실은 그래서 지식경제, 지식사회도 얘기했고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은 지식 얘기는 70년대, 80년대 얘기하다가 지식 얘기를 더 이상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식사회, 지식경제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AI가 항상 20년을 앞서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과연 지금에서는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데이터, 정보, 지식에서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드는 일이 아마 인공지능이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분석해서. 그게 근데 결국 뭐냐면은 보면 인공지능이 사실 사람을 연구해 왔거든요. 사람을 닮은 기계를. 결국은 비즈니스나 산업 관점에서 보면 그 기술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대상이 대부분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데이터로부터, 많은 데이터로부터, 그게 제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든 일상생활에서 커스터머가 쓰는 데이터든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든 그 데이터로부터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고요.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인문학이나 다른 과학기술 말씀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기술자들이 거기 분석해가지고 끝나는데 멈추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나 산업이 생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보나 지식까지 추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밸류로 만들 수 있고 가치로 만들 수 있고 비즈니스에 정말 어떤 목표를, 감을 가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기술자나 산업 하는 사람들하고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사실은 그런 밸류나 이런 거에 가치의 기준이나 사회 변화나 그 산업의 변화조차도 잘 보고 오히려 큰 역사적인 시각 안에서 잘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그냥 기술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정말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미래 세대 사람들은 아까 그런 가치나 지혜나, 그러니까 지식 다음은 보통 지혜를 얘기 많이 합니다. 지혜나 이런 거를 갖출 수 있고, 그거를 산업화하고 비즈니스화하고 기술로 구현하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생겨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은 그 시간이 없는데 화두는 제가 보기엔 진짜로 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드웨어 산업, 제조업하고 디지털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내지는 이런 정보 ICT 산업하고의
이게 밀결합이 되는, 이게 두 개가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융합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변화, 가치 기준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야지 아마 큰 변화에 진짜로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얘기가 시간이 되면 저희가 좀 더 하면 좋은데, 우선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특별히 없으시면 그러면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특히 여기 지금 미래부가 계시고 산업부가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가 연구 과학기술 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잘 조절이 안 됩니다. 조율이.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그다음에 과학하고 공학, 인문사회하고의 이제 과학하고 자연과학하고 이런 것이 저희가 역할 분담이 잘 된 것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넘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체계가 필요한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이 제가 보기엔 그게 없으면은 정말로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조업하고 디지털 산업, 그러니까 인터넷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산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밀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좀 더. 우리 산업부 소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뭐 좀 그 패널리스트 여러분들 각자 의견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각계 분야에서 오셨으니까. 뭐 아까처럼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이, 애플이 보면 맨 처음에 애플 회사를 만들 때 애플 컴퓨터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컴퓨터를 뺐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계속 강조해 갔어요. 제조업에서 출발했지만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갔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이름에도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키넥트도 만들고,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엑스박스도 만들고 약간의 디바이스를 만들면서 소프트웨어, 자기네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파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피스, 결국 컴퓨터도 만들었죠.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결국은 밀결합돼야 되는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는 자기네가 하드웨어 회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나 가치를 얘기합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만 하는 회사는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성이나 이 문화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4차 산업의 핵심일 것 같거든요. 장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1분 남았네요. 그리스 신화의 켄타로스라고 왜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 그거 보고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으신가요? 아마 후자로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나는 켄타로스가 되고 싶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한 전형에서의 완성을 노리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이상형이고요. 우리가 켄타로스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 이미 격투의 현장이 이종 격투기로 지금 이미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복싱이야, 주짓수야, 뭐 타격이야, 레슬링이야만 가지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종을 우리가 구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다양한 수단을 구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실제로 우리가 산업 조직적인 면에서, 산업 정책적인 면에서 그 가이드를 하는 지도를 만들 때는 그 향후에 목적으로서의 그런 융합이나 밀결합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현재의 산업에서의 생존 전략을 짜는 가운데 당연히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예를 들면 뭐 특허나 지재권이나 또 뭐 상표나 그런 그 기술 관리의 측면에서도 그 향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뭐 미래 전략적인 부분에 관한 고려도 돼야 되겠지만, 역시 지금 생존 전략 하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파생될 수 있는 부분, 그 주종이 구별되면서 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밀결합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 융합적 관점에서 뭔가 새로운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그 글로벌리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일단 로봇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 저기 유진 로봇 대표님 나와 계시지만 결국 로봇이라는 게 그런 하드웨어하고 그런 인공지능하고 밀결합된 전형적인 그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자율주행차도 결국은 똑같죠. 로봇이죠. 그것도 똑같이 로봇이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지금 뭐 지능정보 이랬지만 사실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머신러닝, 학습이잖아요. 학습을 기존하고 다르게 브렉스루가 있었고, 학습하는 방법론에서도 브렉스루가 있었고,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측면의 브렉스루가 있었던 것 같고, 학습된 이후에 추론을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는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한 거고, 아 뭔가 이게 파라다임이 많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 과정을 처리하는 엔진이 뭐냐라고 보면 결국 실리콘이거든요. 실리콘의 메모리,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프로세서, 뉴럴 네트워크 뭐 같은 프로세서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형태의 프로세서를 포함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 아까 산업부에서도 그랬지만 경쟁력이 현재 있는 것들을 더 장점들을 더 잘 살려서 글로벌리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뭐 중국이나 이런 애들보다도 훨씬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마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 전달, 저장, 처리, 예측, 그 다음에 추론, 이런 것들을 그 소프트웨어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하고 그 언더라잉의 엔진 파이프라인하고를 잘 그 메모리 포함해서 이렇게 잘 엮어서 상품화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결국 뭐 로봇 자율주행 같은 액추에이터가 들어간 그런 형태의 생산 제품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인공지능의 플랫폼이나 아니면 엔진을 인공지능과 밀결합한 좀 제너럴 퍼포즈의 어떤 플랫폼 상품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서. 네. 혹시 패널리스트 중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저희가 아마 주어진 시간을 이미 다 쓴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논의해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이 잠깐이지만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정말로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저희 나라가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가진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이미 앞서 있는 선진국보다 어떤 면에서는 다이나믹한 면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절한 규모의 저희가 매스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여러 가지 국민성이나 과학기술적인 기반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지금부터 문화도 좀 바꾸고 제도도 바뀌고 과학기술자가 정말 존경받는 이런 사회로도 되고, 그런다면은 정말 향후 한 30년, 50년은 저희가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전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포럼에 패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오늘 패널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